네, 투데이 핵심 전략 시간입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의 장용혁 팀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무래도 살펴봐야 할 것이 FOMC의 성명서 내용 아니겠습니까? 상당 기간이라는 단어가 또 삭제가 됨에 따라서 매파적이다라는 해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어제는 제가 이 방송에 나와서 전날 미증시가 많이 빠졌지만 난 오케이라고 본다. 네. 이건 뭐 무서운 내용이 전혀 없다. 어제 끝날 때 보셨겠습니다만 거래소 플러스폭 작지 않게 났습니다. 좋았죠. 네, 그래서 오늘도 과연 그런 주문을 제가 외울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죠. 일종의 직업병인데요. 신경 쓰면은 잠을 아침까지 푹 못 자요. 예. 중간에 한번 깨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어제 3시 한 40분 정도 한번 깨서 사실 깰만 하죠. 신경이 쓰이면. 그래서 네. 스마트폰을 켜서 이제 눌러본 거죠. 네. 어떻게 되고 있나. 그랬더니 플러스폭이 꽤 크더라고요. 이제 그래 잘했어. 역시 나는 뭐 잘 본 거야라고 생각하고 잠을 맞아 조금 더 잤어요. 예. 그리고 나서 새벽에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딱 켜보니까 놀라셨겠어요. 파란불이 이제 확 들어와 있는 거죠. 네. 요건데요. 한번 보시죠. 제가 깨서 스마트폰을 본 시점이 한 이 시점 정도 되나 봐요. 네. 그러고 나서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이게 와 있는 거죠. 야, 이건 뭐냐? 이게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거냐? 라고 이제 알아보기 시작한 겁니다. FOMC 회의 공개가 나온 시점이고요. FOMC 회의 공개가 된 부분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길래 이렇게 밀어내린 건가? 즉, 앞으로도 연준 얘기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밀 수 있다라고 판단하면 조심해야 되는 거고, 이거는 일시적인 부분이다 라고 판단하면은 어제 의견처럼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 네.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 시점인데요. 연준 얘기 좀 한번 들어보죠. 일단 결론서부터 말씀드리면 저조차도 실망한 1월 FOMC 회의였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상당 기간이라는 표현하고 인내심이라는 표현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는 사실상 어울리지 않아요. 한 표현이 빠질 거라고 본 거고, 네. 상당 기간이라는 표현이 빠지는 것에 대해서 시장이 그렇게 크게 신경을 썼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 considerable time 표현이 빠지고 이제 patient만 남으니까 이거 매파적인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석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상 지난번 12월 FOMC 의사록에서도 이 considerable time은 위치가 바뀌었었거든요. 그래서 빠질 표현이었고 그 부분이 문제를 줬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경기 판단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완만한이라는 표현을 썼고 이번에는 견고한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네. 그럼 경기 판단도 더 좋아진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다음에 발생했습니다. 지금 물가 전망에 대해서 유가가 일시적인 충격에서 벗어나게 되면 2% 인플레이션에 근접할 걸로 본다라고 표현한 부분이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현상이 강달러 그리고 저유가잖아요. 그럼 이 강달러와 저유가 현상에 대해서 부작용을 좀 설명하면서 연준이 갖고 있던 색채보다 조금 더 비둘기파적인 색채를 내세울 것으로 저조차도 예상을 했는데, 뭐 저도 예상할 정도면 시장 전부 다 예상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제가 알 정도면 시장이 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두 시장의 예상이 이쪽으로 쏠려 있었는데 그런 표현이 전혀 없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자료 한번 보시죠. 그래서 연준이 비둘기파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덜 비둘기파적으로 나와서 시장에 한번 밀렸다. 그러면은 시장에서 금리가 생각보다 빨리 올라갈 거라고 배팅해서 시장이 빠진 거냐. 이러면 문제가 좀 심각하죠. 이러면 반영을 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캡처를 떠왔어요. 10년물 금리를 보시게 되면 많이 빠졌습니다. 네. 1.7% 레벨이에요. 1.7% 레벨이면은 금리가 급속하게 올라간다라고 보기 어렵죠. 그럼 혹자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야, 그거 장기물이잖아. 단기물을 보여드리죠. 2년물 금리를 보게 되면 2년물 금리도 0.46% 레벨이에요. 그럼 여기도 어제 빠졌거든요. 이거보다 더 짧은 거 1개월짜리 물도 금리가 빠졌어요. 그럼 적어도 금리 때문에 시장이 망가졌다라고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돼요. 근데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게 되면 금리 선물값이 움직이긴 했어요. 움직이긴 했는데 이 움직임 폭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연준이 얘기하는 거는 올해 중반 정도에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시장이 기대하는 건 3분기 쪽인데 둘 중에 누가 맞춰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좀 일고 있죠. 뭐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리 결정은 연준이 하는데 시장이 연준에 맞춰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건 다급한 상황일 때는 분명히 그래야 돼요. 그런데 다급한 상황이 아닐 때는 시장 분위기에 연준이 맞추지 않으면 찬물을 끼얹을 수 있기 때문에 어제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시장 친화적으로 굴러가는 게 일반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어제 저유가 부분에 대해서 코멘트도 좀 귀 기울여 들어보실 필요가 있는 게 어제 연준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지금의 이 저유가 상황이 가계 지출의 여력을 높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좋은 거다. 그러니까 저유가의 긍정적인 부분만 얘기를 했어요. 부정적인 부분을 하나도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좀 매파적인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은 거고 달러가 강세로 갔죠. 문제는 여기에서 출발한 겁니다. 달러가가 어제 제가 이 자리에서 뭐 사야 될 때입니다. 전 오케이라고 봅니다. 네. 라고 말할 때도 내일 아침이면은 달러 인덱스가 93피대 들어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끝나고 나서 봤더니 94.6피에가 있더라는 거죠. 달러가가 강세로 가버리니까 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WTI인데요. WTI가 신저가를 찍었어요. 이 WTI 신저가가 이게 45달러나 44달러나 갸가갰데 네. 보는 느낌이 다르죠. 그렇죠. 45불이면 얼마 전에 오펙 사무총장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45달러에서 55달러면은 충분히 유가 바닥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펙 사무총장이. 그러면 45달러는 지켜줘야 되는 심리적 레벨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제 45달러를 한번 빡 깨보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제 미증시의 하락을 주도한 업종이 에너지 업종입니다. 그래서 이유 있는 하락이구나라는 부분이고 유가의 장기 추세선을 한번 딱 보니까 어제 유가 빠졌던 부분이 100% 달러 강세 때문이라면 지금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여기서 밑으로 무너질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만약 이 시점에서 유가 공급 이슈 관련된 이슈가 다시 한번 터진다면 이 장기 추세선 가격을 살짝 깨볼 수도 있겠다. 그러면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상징적인 의미에서도 그렇고 유가가 무너졌다라는 표현을 한번 쓸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제보다는 자유롭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녹여야 될 것 같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일한 이유가 만약에 강달러 때문이었다라고 보면은 얘기가 정반대로 틀려지죠. 어제도 보여드렸는데 유로화 지금 예상보다 훨씬 강한 대책을 발표했어요. 600억 유로씩 사겠다. 매월 사겠다. 이거 왜 하는 겁니까? 결국 경기 살리자고 하는 거예요. 경기 살리자고 하고 있는데 유로화가 계속 죽어날까요? 또 아닌 말로 지금 유로화가 이렇게 빠지고 있는 단계에서 독일은 속으로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까요? 독일이면은 바깥으로 수출 정말 열심히 하는 나라잖아요. 네. 근데 유로화가 이렇게 죽어나고 있어요. 유로화 약세가 이렇게 막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면 독일이 겉으로는 이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씩 웃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유료 공기를 지탱할 텐데 이게 언제까지 유로화가 죽어나겠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어제 비록 달러가가 예상에 의해서 빗나가긴 했습니다만 이 방향이 계속되지는 않을 거다. 그러면 이런 모습 때문이라면 어제는 단기 충격에 불과할 거고 오늘이야 뭐 어쩔 수 없이 하락을 반영한다 하더라도 길게 갈 부분은 아니다. 라고 결론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쪽으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의 여러 가지 지표를 바탕으로 본다면은 미국에서 조기 금리 인상이 되고 이것이 시장에 너무 큰 악재가 될 것이다라는 우려감은 좀 섣부른 감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네. 이런 가운데 국내 증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당히 오늘도 역시 어제에 이어서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60일 이평선을 이렇게 코스피가 넘어선 데에는 수급상으로 보자면은 물론 짚어주셨지만 연기금의 힘이 상당히 강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물론 어제만큼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연기금 순매수를 단행하고 있는 양상인데 연기금 어떤 종목들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나요? 네, 아직 종가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네. 요즘에 보면은 끝날 때까지 쭉 사거든요. 이제 시동 건 거고 끝날 때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 네. 뭐 낮다 뭐 이런 얘기는 아직 좀 섣부를 수 있어요. 자료 한번 보죠. 최근에 구원투수라고 얘기해도 좋을 것 같은데 멋지게 등장했습니다. 네. 연기금이. 근데 타이밍 한번 딱 보세요. 공교롭죠.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이 끝난 시점서부터 딱 매입이 두꺼워지기 시작했어요. 말씀드렸습니다만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 종료가 시장에 부정적이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네. 수급적인 측면에서 누군가 매도물을 받아줄 수 있는 주체가 있으니까 쏟아지는 거였고 그 부분만큼이 없어졌기 때문에 매도 강도는 줄어드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어제는 정말 작지 않았어요. 2천억대 매입입니다. 그렇죠. 근래 들어서 이런 매입이 들어간 적이 없어요. 3거래일 연속 들어간 거고 오늘까지 들어갔으면 4거래일 연속, 5거래일 연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양도 작지 않은데 그래서 봤어요. 뭘 사고 있는 건가라고 봤습니다. 한번 보죠. 한번 보니까 제일 많이 산 거 삼성전자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이제까지 정말 열심히 팔았으니까. 그리고 현대모비스 눈에 띄실 거예요. 그리고 롱숏 개념이 굉장히 강할 것 같은데 이 밑에 보게 되면은 뭐 삼성 SDS도 보이고요. 네. 제일모직도 보입니다. 그리고 매도 쪽에서 보면은 삼성물산, 현대차, 기아차 이렇게 보여요.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삼성전자는 매도 수급에서 매수로 반전된 그림이고, 이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도 제가 얘기했어요. 자동차 업종 내에서도 롱숏이 갈린다. 네. 현대모비스 롱 포지션 잡고 있는 거고, 기아차 실적 제일 부진했기 때문에 쇼 포지션 잡은 거고, 현대차는 중립 이슈인데 뭐 기아차 쪽으로 좀 쏠리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그대로 나오죠. 현대모비스 롱 포지션, 현대차, 기아차 쇼 포지션 또 나와요. SDS 제일모직 롱 포지션, 삼성물산 쇼 포지션. 삼성물산을 만약에 뭐 시장에서 아직 설에 불과합니다만 건설대 상사로 분할한다. 건설에 분할하면서 삼성전자 지분 4%를 실어준다. 네. 그 부분을 제일모직과 합병한다. 이렇게 되면 삼성물산은 진짜 이재용 부회장한테 놀아나는 꼴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롱숏이 갈린 겁니다. 이런 부분들 쪽으로 수급이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 밑을 보게 되면은 안 보이던 종목들이 꽤 들어올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은행도 좀 보이고요. 롯데케미칼 이 밑으로도 굉장히 많은데 뭐 SOL도 보이고 이 밑으로도 뭐 정화조 쪽으로 굉장히 많아요. 네. 낙폭과대 주식 쪽으로 매수 포지션이 상당 부분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시장의 순환매, 뭐 ADR 값을 올리는 데는 이것만큼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연기금 수급에 후행하는 성격이 있거든요. 연기금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거, 기관 수급의 매도가 둔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설명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증시에서 조금 실망했습니다만 오늘도 연기금이 세이브 처리해 준다라고 하면 우리 증시는 낙폭이 깊게 나올래야 깊게 나올 수가 없다. 오늘 외국인들 선물 얼마나 좋습니까? 네. 뭐 원달러가 급등하기를 합니까? 뭐 시가총액 상단에서 부러지는 종목이 있기를 합니까? 시장에서 아직 위험 신호는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실적 발표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후실적이 발표한 기업들이 후실적을 발표했지만 주가는 하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반면에 어제도 강조를 해주셨듯이 더 이상 나쁠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기업들은 또 주가가 반등에 나서고 있거든요. 네. 어느 쪽을 더 선호를 하는 게 좋겠습니까? GS건설이 뭐 아주 놀라울 만한 실적이 나와가지고 급등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중공업주들도 뭐 지금 실적 이슈가 있어가지고 급등하는 거 아니지 아니죠. 않습니까? 뭐 LG화학이 실적이 잘 나와서 급등했습니까? 뭐 아무 이슈가 네. 없었어요. 다만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높낮이 개념입니다. 제가 예로 많이 드는 게 예를 들어서 100을 벌던 회사가 200을 법니다. 그리고 300을 벌었어요. 그러면 어닝의 증가 폭은 얼마죠? 다 100으로 동일해요. 그런데 100에서 200 벌 때는 어닝의 증가율이 얼마입니까? 100%죠. 그렇죠. 200에서 300 벌 때는 증가율이 얼마예요? 50%. 50%예요. 예. 증가율이 반토막이 나는 겁니다. 지금 실적 굉장히 잘 뽑고 있는 종목들 전년 동기 대비해서 뭐 더블이네, 뭐 몇 퍼센트네, 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이 실적에서 다음 실적 뽑아낼 때 이 성장률 유지 못하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나쁘게 나왔던 기업들, 지금 주식시장에서 제일 좋은 호재거리가 뭐예요? 턴어라운드입니다. 적자에서 흑자 나는 애들. 이런 애들은 상승률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나빴던 실적에서 그나마 조금 좋게 나오는 애들은 적자폭 감소가 크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시장에서 기다린다는 겁니다. 또 하나, 실적이 좋았던 기업들은 다 주가가 어디가 있어요? 쫙 위에가 있어요. 그렇죠. 실적이 안 좋았던 애들은 주가가 어디가 있습니까? 쫙 아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급이 바깥하기에도 상당히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제 유가가 빠지면서요. 정유주들, 화학주들, 제가 최근에 긍정적인 의견 많이 드렸는데 네. 오늘 1, 2%씩 빠지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실적 부분으로 놓고 봐도 그렇고 유가의 레벨을 봐도 그렇고 노이즈에 불과합니다. 이런 부분들 쪽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GS건설도 오르고
뭐 현대중공업도 오르고 이런 무서운 종목들도 오르는데 왜 현대차가 못 오른다고 보십니까? 현대차 부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의견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여전히 시가총액 상단부 쪽에서 위험 신호가 없기 때문에 모아가야 될 때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의 장용혁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